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 6.25 전쟁. 한민족은 무려 1129일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한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초의 현대전이자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야 할 전쟁. 휴전 후 평화가 찾아온 한반도.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61회 현충일. 과연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그날의 역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동 묵령. 6.25 전쟁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냉전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진행이 됐고, 또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바뀌게 된 공산주의가 약진했던 그런 구조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한 이후에 한반도 남쪽에 대한 자신의 통치 영역을 넓히고자 했던 개인적인 욕망이 가장 크게 작용한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일요일 4시. 북한군은 폭풍이라는 작전 명령과 함께 T-34 탱크를 비롯한 소련제 무기들을 동원해 전면 남침을 시작했다. 반면 우리 국군은 탱크를 비롯한 기계화 부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심지어 일요일을 맞아 대거 외박을 나간 상황이었다. 그날은 많은 것이 불리했다. 우리는 소총 가지고 부족한 탱크가 있어요. 그 대항이 되겠습니까? 우린 탱크 구경도 못했어요. 한국군은 탱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 소총 부대가 인민군 탱크가 나오는데 대항해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파죽지세로 남침을 계속한 북한군.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것은 불과 전쟁 발발 3일 만인 6월 28일이었다. 그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4살짜리가 100리 넘게 걸었으니. 그럼 말도 못하게 피곤하지. 여기 자는데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벼락 치는 소리. 뭐 성방이 번뜩거리고 벼락 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는 광경이에요. 전쟁은 많은 이들의 평화롭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피난 행렬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오직 생존이라는 목표 하나로 남으로 또 남으로 내려갔다. 서울이 점령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만 밀려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말이죠. 화물차를 갖다가 밑에는 부상병들이 많이 타고 가고, 우리는 그 지붕 꼭대기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서 타고 가는데 터널이 막 나오고 그러면 터널에 머리가 부득힐 것 같아요. 꼭 터널 몇 개만 지나고 보면 이게 흑인이지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제. 기차역마다 사람들이 몰렸다. 북한군의 빠른 진격 속도 때문에 피난민들도 빠른 교통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란 괴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의 비, 모든 것이 화염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게 북한 소행이지. 그 광경은 말이야. 어떻게 표현을, 그거 아마 촬영을 누가 했으면 참 그 전쟁사가 참 관객들이 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비명소리 말도 못하고 그냥 뛰고 기고 걷고 그건 뭐 말도 못해요. 국군은 초반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후방에서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전방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다. 3일 정도 서울까지 밀려오는 동안 그것도 서부전선에서 파죽지세로 후퇴를 하는 아주 이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러나 같은 기간에도 동부전선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한국군 육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굉장히 잘 막아내서 북한군의 의도했던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고.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참전에도 전선은 점점 남으로 내려갔다. 결국 연합군은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군을 막기로 한다. 이른바 낙동강 전투의 시작이었다. 약 2달 정도 계속된 낙동강 방어전. 국토의 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낙동강은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근본적으로 북한군을 대대적으로 소모시켜가면서 그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낙동강 방어전이 가진 의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한 북한군으로 인해 민간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북한군은 점령지에서 병력을 충원하며 연합군을 압박했다. 이미 그 피랑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4살 나보다 우인 형님이 아침에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다 팔에다 물을 펄펄 끓는 물을 팔에다 부었어요. 인민군 안 나가려고. 근데 벌써 겪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알잖아요. 나가면 죽는다. 6.25 전쟁은 이미 물적으로도 인적으로도 총력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어린 청소년들도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중학교 3학년 때 혈서 지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군번 없는 용사죠. 그 당시는 뭐냐 하면은 군복을 안 줬어요. 안 줬는 게 우리 자체가 학도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군복을 안 입고 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채 트럭을 타고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된 학도병들.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어린 소년들에게 전쟁의 현실은 보다 더 참혹했다. 전선입니다. 포탄이 막 소리가 나고 할 때 전선에 가가지고 딱 내리자마자 저 상사들이 총을 줬어요. 그 총이 뭐냐 하면은 구구식 38씩입니다. 그게 미제도 아니고 일제입니다. 외전 시대의 사용했던 구구식 38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왜 전쟁터에 나가면 총 맞고 총알을 안 주냐? 그때 하사라는 사람이 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말 들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학도병들 역시 상황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다. 군복 대신 교복을, 총 대신 죽창을 들고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간호병으로 복무했던 여군 참전 용사도 학도병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는 한 일주일 만에 전방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갈 땐 우리가 울어요. 너희들이 가면 진짜 총바지가 된 거야. 왜? 훈련도 총도 한 번 안 쏴보고 가는 아이들 그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부모 대신 우리가 울어주는 거지. 그러나 국군과 연합군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목표는 인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전투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천 상륙작전은 참 그동안 그 국제연합군이 수세에 몰려 있다가 반격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일거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9월 15일 매거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는 그 현장 광경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아주 그냥
그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오랫동안 수세에 몰렸던 6.25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도시 하나가 전세를 바꿀 만큼 인천 상륙작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군이 가장 이제 의도했던 것은 한반도를 조기에 점령해서 적과 통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은 낙동강 방어선에 모든 병력을 집중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비 전력을 가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낙동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대로 후방이 빈약한 병참선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그들의 주요한 병참선을 끊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장에 대단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연합군은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다. 그리고 9월 28일 드디어 서울 탈환 성공. 국군은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는데,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한 날이 바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의 유래가 되었다. 여기서 9.28 진격을 하니까 괴뢰군들이 이제 쫓겨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15 해방 후에 다시 한번 해방을 또 맞이했어요. 그 기쁨도 오래 못 갔어요. 얼마 안 가서 일사후퇴가 또 되는 거예요. 전쟁에 큰 변수가 생긴다. 예상치 못했던 중공군의 참전. 중공군은 꽹과리를 치며 연합군을 공격했다. 연합군의 북진은 중공군으로 인해 막히고 한반도 통일의 꿈도 접어야 했다. 연합군은 또다시 후퇴를 거듭한다. 서부전선에서는 12월 15일 날 15일 어간에는 평양은 물론이거니와 개성까지 순식간에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분단 역시 흥남에서 해상 철수를 하게 됩니다. 중국군 2차 공세 이후에 국제연합군은 전쟁의 목표를 다시 바꿉니다. 더 이상 대규모 공세는 감행하지 않게 되고 휴전으로서 전쟁을 종결짓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뼈아픈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한의 겨울, 배고픔과 추위가 주는 고통이 더해진 것이다. 추운 겨울 양측의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갔고, 민간인들 역시 연합군의 후퇴로 인해 또다시 피난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1951년 1월 4일 연합군은 서울을 다시 빼앗긴다. 일사후퇴,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연수는 내가 잘 모르겠고. 겨울에 떠나는 피난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했다. 모든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그날. 잠깐의 이별이라 여기고 김현숙 씨는 어린 딸과도 이별한다. 우리가 그때 20살이, 23살, 20살, 25살 이랬잖아요, 그때. 그 나이에 잠깐 피했다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잠깐 피한다고 그러는 게 65년 됐어요. 65년 전의 그날, 김현숙 씨에게는 지옥과 같은 피난길이었다. 추위와 싸우는 피난민에게 하늘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피난 나오는 사람한테 쏴요. 비행기 색색이 떠다니면서 쭉 쏴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다 죽어요. 쫙 죽지요. 엎드리는데 이 치마가 이게 땅속으로 쭉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땅속으로? 네, 땅속으로 이게 쭉 들어가요. 이러는데 이 치마가 이게 빠지질 않더라고, 땅바닥에서. 그래서 보니까 파편이 들어와서 맞은 거예요, 거기. 파편이 치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마 여기 맞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직접 맞으면 죽는 거죠. 생과 사의 갈림길, 내 한 몸도 지키기 어려워 외면해야 했던 순간이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60년,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엄마는 죽고 아기는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기가 조차줄에 댕겨, 시체 있는데. 6.25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 사망도 따랐다. 1953년 무렵의 전투는 휴전 협상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더 많은 영토 획득을 위한 고지전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조금이라도 더 뺏기 위해 양측은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했다. 이때는 이제 정점, 혁점 바로 지점이기 때문에 아주 전쟁이 치열했어요. 하루에 7, 8명 정도 환자가 들어오면은 딱 보고서 살만한 사람은 구해놓고 이게 가망 없던 그냥 밀어버려요. 그런 실정이었어요. 병원으로 끊임없이 환자들이 밀려들고 병실에서는 총성 없는 전투가 벌어진다. 남과 북 양측은 휴전 협상을 벌이면서도 소모전을 계속했다. 군인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았던 민간인 사망자 수. 6.25 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최악의 전쟁이었다. 지지부진하던 휴전 협상이 소련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급진전을 보였다.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 협정이 체결된다.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기나긴 1129일 동안의 전쟁은 멈췄지만 남과 북의 갈등은 계속된다.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지뢰밭이 만들어진다. DMZ 부근에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설치되면서 지뢰는 한반도를 가르는 또 다른 선이 된다. 강원도 화천, 칠사단 내에 위치한 고 정경화 소령 추모공원. 전쟁은 끝났지만 지뢰로 인한 피해는 진행 중인데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때가 북한군이 남친종 땅굴을 막 내려올 때 우리 1땅굴, 제2땅굴이 발견될 그 무렵입니다. 그때 이곳에도 그 땅굴 기묘가 있다는 그 상급부대에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벌목 작업과 통로 개척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정경화 소령은 작전 수행 중 지뢰를 발견한다. 중대장이 이제 제거를 직접 하셨어요. 그거를 우리 사병들을 시키지 않고 그 지뢰 지뢰 탐지기가 발견을 하면 중대장님께서 대검으로 하나하나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하는 날 중대장님께서 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지뢰가 터지자 부대원들은 긴급히 정경화 소령을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날 오후에 이 먹구름이 지면서 소낙비가 한참 쏟아졌었어요. 그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대장님을 이제 부축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통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무전기가 이제 막 사고를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저 바깥으로 후송하다가 앰뷸런스하고 이제 그 만나가지고 거기다 용접 타고 그리고 춘천으로 빼다가 차 안에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고 정경화 소령은 중대원들을 아꼈고 군인 정신 또한 투철했다고 한다. 지뢰 폭발을 몸으로 막다 사망한 정경화 소령을 위해 중대원들은 뜻을 모은다. 매년 6월 21일 추모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고 정경화 소령이 복무했던 육군 7사단이 협조하며 올해까지 39년 동안 고 정경화 소령의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선배님께서 그런 투철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더욱 굳건히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계시지만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 후배 전우들이 그 길을 같이 함께 할 테니까 꼭 이렇게 먼 곳에서 응원을 잘 해주시고 또 저희 앞길을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77년. 그러나 당시 중대원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다.
소령이신 우리 중대장님, 꽃다운 젊은 나이로 29세에 이국 헌신하셨습니다. 참 길다면 긴 그 39년, 올해가 그 39년 되는 해입니다. 중대장님과 몸은 떨어져 있었어도 항상 뜻을 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훗날 중대장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대장님 진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중대장님. 지뢰 사고는 최근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뢰를 이용한 북한의 도발부터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까지 그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지뢰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뢰 탐지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지뢰 제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위험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이게 M14 대인질입니다. 여기에 그 직경이 5.5cm, 여기서 높이가 4.5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무게가 뭐 98g. 그래서 이거는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은 빗물에 떠서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떠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지뢰가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요걸 밟으면 요게 내려갑니다. 압력판이거든. 예. 이 위에 부분을 눌리면 요게 내려가면서 이 압력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관을 치게 되면 폭발하는 거죠. 압력판을 밟으면 공이가 뇌관을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는 구조. 미리 탐지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M2A4 대인 지뢰, 대량 살상이 가능한 지뢰다. 재료가 대부분 금속이라 탐지하기 쉬운 편인데, 그러나 장비 없이 눈으로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금속 성분을 감지하는 전문 장비가 있어야 탐지가 가능하다. 탐지를 해서도 지뢰의 위치를 알기 힘들다. 지뢰 주변을 정리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M14 대인 지뢰는 어떨까? M14 대인 지뢰의 경우 몸체가 비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어 탐지가 쉽지 않았다. 지뢰는 땅속에 숨은 살인자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열한 살상무기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뢰 제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탐지 과정이다. 하지만 보호 장비가 무거워 장시간의 탐지 작업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땅에 있는 기타 금속 물질들도 지뢰 탐지를 방해하곤 한다. 그래서 M14 대인지뢰가 있는 지역은 8g 이상의 그 모든 금속물이 100% 제거되어야만이 M14도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뢰. 지뢰 제거는 필요하지만 위험한 지뢰 탐지 작업에 꼭 사람이 필요할까? 이곳에서는 지뢰 탐지 로봇을 개발 중인데 무인 지뢰 탐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저희가 개발한 이 지뢰 탐지 로봇은 이 한국
북형 지형에 적합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그 탐지 로봇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한국과 같이 그런 산악 지형이 많은 그런 곳에서 잘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지뢰를 탐지하는 그런 센서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신해 지뢰 탐지를 하는 로봇. 이 로봇의 지뢰 탐지 과정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지뢰 위험 지역으로 이동한 후 로봇에 달린 센서를 통해 지뢰를 탐지하고, 지뢰를 발견하면 로봇팔에 달린 장치로 지뢰 위치를 표시한다. 그 공입 부분의 이 금속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비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비금속 재질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GP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중을 탐사하는 레이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매설되어 있는 비금속 재질을 탐지하는 기술을 같이 접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로봇의 지뢰 탐지 정확성은 센서 기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조종자의 모니터에 표시되어 멀리서도 지뢰 발견 여부를 알 수 있다. 반면 로봇의 이동이나 장애물을 넘는 것은 조종자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로봇에는 다수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사람이 로봇을 보면서 전지적 제3자 뷰에 의해서 로봇을 조정한다면 굉장히 쉽겠지만요. 로봇이 숲을 속에 들어가거나 사람의 시야에서 로봇의 존재를, 그 위치 같은 걸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로봇으로부터 전달되는 영상 신호를 가지고 로봇을 조종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 대의 카메라로는 충분한 영상 시야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또한 이렇게 회전이 되는 카메라를 장착을 함으로써 그 사용자가 필요한 시각 정보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지뢰들. 위험 지역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모든 지뢰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전쟁에서 이제 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김일성 자신이 변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그가 가졌던 목표대로 여건이 된다면은 한국을 적과 통일하고 싶어 하였고, 또 실제 그동안 많은 그 도발을 통해서 그 기회를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었고, 꾸준히 대남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 이로 인한 우리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던 날, 모두가 축구에 열광하던 그때 북한은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킨다. 제1차 연평해전 패배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참수리 357정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 북한의 기습 공격에 참수리 357정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이곳에는 참수리 357정을 실제 크기로 복원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그 당시에 침몰했던 참수리 357정을 예인해서 이것을 똑같은 실물 모형으로 전시했고, 앞에 보이시는 피탄의 흔적들이 모두 258발, 당시 그 참수리 357정이 실제로 입었던 피해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완벽한 실물 모형이 되겠습니다. 참수리 357정 선체 곳곳에 남아있는 피탄 흔적들. 피탄 흔적은 무려 총 258곳에 이른다. 이를 통해 그날의 처절함을 엿볼 수 있다. 경기사 두 분이 모두 사망을 하셨고요.
아마도 이것은 적이 계획적으로 357정을 노려서 타겟해서 적의 작전 능력을 일단 괴멸시켜야 이 교전 상태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기관포 사격수들 먼저 우선 이렇게 조준 사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몸을 피할 공간도 없는 좁은 곳. 적의 공격이 집중되는 순간에도 참수리정의 군인들은 동료들을 위해 끝까지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357정이 침몰되었다가 이를 예인했을 당시에 조타실에 마지막까지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한상국 상사님의 어떤 그런 투혼이라든지 발칸 담당 병기 부사관으로 복무하셨던 황도현 중사님께서 탄두가 머리를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총을 잡고 끝까지 사망할 당시까지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격을 계속했던 장면들을 미뤄볼 때 어떤 급작스러운 교전 상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모두 다 혼연일체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은 등산곳 경비정이 대파되며 다수의 사상자를 낸다. 하지만 우리 해군 역시 그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 연평해전은 남과 북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또 다른 전쟁이었다. 한마디로 저희 내렸을 때는 아수라장이죠. 정신이 없고 흙먼지 바람에다가 환자 날라오는 것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응급처치만 사실은 수혈이나 이런 거를 할 상황도 아니고 간단한 수행 라인도 못 잡은 상태고 대부분 제일 아마 다리 절단에서 나중에 아마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에 지혈만한 상태로 그렇게 후송이 됐었죠. 박동혁 병장은 참수리 357정의 의무병이었다. 아군의 치료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던 박동혁 병장은 84일간의 병상사투 끝에 먼저 간 5명의 전우와 운명을 함께했다. 한편으로는 제 동생 같은 친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산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오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제가 최선의 할 일은 다 하고 사실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이런 후송하는 환자들을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송한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의 축소판과 같았던 1차, 2차 연평해전. 이렇게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제2차 연평해전으로부터 약 8년 후 연평도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한다. 하루 한 번 드나드는 전기선이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평도.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의 조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평화롭기만 한 이 섬에 2010년 11월 23일 불의 비가 내린다. 현장 상황은 최초에 연평부대에서 정례적인 훈련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는 지하 상황실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꽝 하는 소음이 들리면서 이제 건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쿵쿵쿵 소리가 나면서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공격. 포탄 170발이 연평도와 그 주변에 떨어진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민간인 거주 지역도 공격했고 6.25 전쟁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122mm 방사포라는 화기였습니다. 거의 축구장 하나의 면적 그 정도는 그냥 다 뒤덮을 수 있는 그런 화기고 포탄 한 발의 효과를 따지자면 한 35m 폭 그 정도가 전부 다 이제 파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한 발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총 연평도에 떨어진 것은 약 170여 발의 포탄이 그렇게 떨어졌다. 포탄 170발의 총 피격 범위는 어떻게 될까? 포탄 한 발의 유효 살상 범위를 961제곱미터로 봤을 때 소연평도의 약 70%를 뒤덮는 면적에 달한다. 이러한 공격이 해병대와 민간인들에게 쏟아진 것이다. 처음에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제가 나갔을 때 이미 화염에 휩싸인 자주포의 모습을 봤고, 또 일부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신이 두절돼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내병력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가 훈련해왔던 모습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둔지에 포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존성을 보장받는 거다. 바로 소산 명령을 먼저 내렸습니다. 잠시 후 해병대는 대응 사격에 나선다. 두 번에 걸쳐 K9 자주포 총 80발을 발사한다. 최초 대응 사격에 걸린 시간은 13분. 적의 기습에 대항해 빠르게 반격했다고 할 수 있다. 적의 갑작스런 도발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 생존성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전한 소산 진지로 대피를 하는 그 과정이 대략 한 5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유무를 파악해 나가면서 또 상급 부대로 우리의 피해 사항도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 사격 준비 지시를 내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격 재원을 계산을 하는 과정, 그런 과정과 또 대피호에서 전방으로 나가서 사격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동하는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총 13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사격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그로 인해 제2차 연평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군인과 함께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장 연평도 가서 직접 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 파편이 튀면서 이 찰과상이나 타박상 이런 분이 많으셨고, 한 3분의 1에서는 놀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고막 파열이라든지 협심증 환자들도 한두 번 계셨고요. 북한의 포격으로 평범한 삶을 잃어버린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포격 사건 후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포탄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파편이 이제 얼굴에 스쳐서 상처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몰랐는데 이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울고, 그다음에 면담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멍해지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십니다. 잊히지 않는 전쟁의 공포. 전쟁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겪은 이들에게는 큰 비극이 된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좋아졌으니까 다시 연평도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나오셨고,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또 나오시고. 연평도에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주민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섬 곳곳에 구축된 대피소는 모두 9개. 과연 대피소는 어떤 모습일까? 비상발전시설과 화생방 대비 공기정화시설 등이 구축되어 있는 대피소. 비상시 생존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연평도에서 우리는
포격전의 아픔을 간직한 전사자 위령탑을 볼 수 있었다. 2명의 전사자들. 그들의 뒤를 이어 해병대는 여전히 연평도를 지킨다. 2015년 7월 10일부로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남북과 휴전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 입대하기 전 같은 경우는 아직 휴전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는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북한도 보게 되고 어선이며 침투 흔적들도 많이 보이면서 확실히 지금은 전쟁 중인데 아직 그 전쟁에서 휴전 중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이른 아침. 해병대의 해안 순찰로 연평도의 하루가 시작된다.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해병대는 어떻게 움직일까? 해병대는 적 공격에 대한 반격조와 주민 대피를 맡는 보호조로 나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훈련하는 것이 연평도 해병대의 일상이다. 대한민국 서북도서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음으로써 선택받은 대한민국 해병대 대원으로서 그다음에 해병특수수색대 요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반드시 서북도서를 사수하겠습니다. 지금은 평화를 되찾은 연평도. 그 평화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6.25) 전쟁 후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 가족은 약 850만 명. 그들의 소원은 하나이다.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이산 가족 상봉 신청자는 약 13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이 중 8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되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지금 고향이 휴전선에서 북한 한계선 그 사이입니다. 전혀 거기는 개발도 안 되고 해서 옛 모습 그대로 있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는데 거기 전부 살아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형수나 또 조카들이나 있다면은 참 반갑고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로 왕래하면 돼요. 서로 왕래하는데 왕래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 아닙니까? 나 옛날 살던 집에 한번 가봐야 돼. 나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단 말이지. 운 좋게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이들도 또 다른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20년이 넘어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젠 죽었다. 죽어서 이젠 못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작년에 무슨 수가 그렇게 텄는지 작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잠깐의 이별이라 여겼지만 어느새 65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어머니와 딸. 전혀 65년 동안 전혀 한마디도 모르고 있다 이번에 만났어요. 기가 막힌 상봉이죠 우리 진짜. 느낌이요. 뭔지 모르겠어. 너 아무개이냐? 예 맞는데요. 엄마 맞아요? 서로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무슨 세월이 이렇게 딸네 집에 와서도 와보지도 못하고 가야 되는 이런 우리 운명이 돼 있으니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힌 거니. 수십 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은 이들을 또다시 헤어지게 한다.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손을 붙들고 이제 와서 차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속으로 말도 못하고 내 마음으로는 뭐냐면은 그냥 손 붙들고 그냥 차에 같이 올라와서 딱 좋겠어.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 올라오면서 딱 손을 놔야 되잖아요. 붙들고 오다가 손을 딱 놓고 서로 이제 손 흔들고 잘 가라고 그러고 손 흔들고 서로 근데 찔끔찔끔 하다가 그냥 차가 푹 떠났는데 떠나는 순간에 딱 맥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게 딱 맥혀가지고요. 이게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방에서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 그 옛날 함께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산가족 김현숙 씨의 작은 꿈이다. 선배님들은 고생했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해했을 때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우리 대해서 끝나는 거고 너희만큼이라도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까 후배는 고생을 하면 안 되죠. 응? 걔네들은 좀 더 나은 데서 환경이 더 좋은 데서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죠. 장병들에게 좀 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훈련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반드시 지켜낸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만 가져주신다면은 언제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통일이 될 때 더 나아가서 더 큰 대한민국의 어떤 접경 지역까지 가서 또 대한민국 국권이 지켜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 지켜지는 평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